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젠 옛날 얘기라 남들 앞에서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이지 1년에 왜 명절이 2번이나 있을까? 명절이 제일 싫었던 사람입니다. 며느리들이라면 명절 전부터 병을 앓잖아요. 명절 증후군.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는 그딴 말도 안 되는 병이 어디냐고 하겠지만 저 역시 심한 명절 증후군을 앓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파 병원 진료까지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죠.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스트레스는 신경계에 이상을 주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하냐고요. 그리고 긴 명절 연휴를 보내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몇 날 며칠을 또 끙끙 앓았는데 그때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가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아마 효자 남편을 둔 여자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저도 고부 갈등과 권위적인 시아버님의 갑질 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과 싸우고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아들 얼굴 보고 유턴하기를 반복했어요. 제 전 남편도 마누라 귀한 줄은 모르고 자기 부모에게만 애틋한 호구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 전부터 효자였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결혼 전엔 불효자나 다름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집에서 차례상만 후딱 지내고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상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서울 토박이라 명절이라고 시골에 내려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례 지내고 오전에 친인척들 인사를 마치면 그 이후는 쉬는 시간인데 그럴 때면 언제 왔는지 남편이 도착했다며 저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참고로 전 남편의 본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대중교통은 사람들 많고 표 예매하기도 어렵다며 자기 차로 움직이는데요. 식구들 중에 가장 늦게 내려가서 가장 빨리 올라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전날 오밤중에 도착해서 아침에 일어나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출발하면 늦는다고 밥도 안 먹고 올라오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그런다는 걸 알고 새벽부터 당신 아들 차에 이것저것 명절 음식을 미리 실어놨는데 그렇게 누구보다 짧게 명절을 새고 오던 남편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후엔 둘도 없는 효자가 됐어요. 이건 무슨 마법도 아니고 자기 말로는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니 자기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지가 할 것이지 꼭 저에게 자기 효도를 대신 시켰어요. 엄마, 우리 왔어. 음식 벌써 시작한 거 아니지? 젊은 며느리도 있는데 엄마는 그냥 옆에서 쉬엄쉬엄 해. 엄마도 이제 슬슬 며느리한테 넘길 때도 됐지.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저딴 식으로 말하며 마치 젊은 일손인 저 데려왔으니 저 써먹으라고 말하는 인간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입이 대빨 나왔어요. 시아버님 역시 명절에는 그저 친척들 오면 먹고 즐기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걸핏하면 어이 여기 술상 내와라. 전이랑 주전부리 할 것 이것저것 챙겨와. 뭐야 고작 내온 게 이거밖에 없어? 아니 하루 종일 음식한다고 냄새 풍기더니 고작 한 게 이거야. 내가 진짜 친척들 보기 창피하구만. 저렇게 말하며 저에게 구박을 하시는데 진짜 신경질이 났어요. 참고로 제 전 시댁은 아들이 한 명이라 며느리는 저 혼자였는데요. 저랑 동갑인 시누이가 있었지만 시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지 아빠 옆에 찰싹 붙어 술이나 퍼먹는 여우였어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면 친구 만난다, 남친 만난다, 나가서 놀았는데 시부모님은 뭐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꾀를 내서 아가씨가 설거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상도 10번 넘게 차리고 치우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아가씨가 설거지 해주면 내가 여기 금방 치우고 빨리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당황하고 시어머님이 펄쩍 뜨며 얘, 뭘 이딴 걸 얘를 시키니? 시집 가면 앞으로 주구장창할 텐데. 너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얼마나 된다고 하나밖에 없는 신우를 부려먹으려고 해. 그냥 네가 쉬엄쉬엄 하면 되잖아. 원래 며느리는 이런 거 하는 거다. 저를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라도 제 편을 들어주거나 아님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야 할 남편은 간도 크게 저한테 하지 말라고 고개를 흔들며 눈치를 줬는데 딱 그렇게 딱 10년 가까이 하니까 병이 났어요. 명절만 갔다 왔다 하면 여지없이 우울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증후군에 시달렸는데 그러면 남편이 저에게 심보도 고약한 나쁜 며느리라며 저를 긁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명절 전에 대판 싸우고 남편만 시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완전 천국이었어요. 명절 음식 그딴 거 먹고 싶지도 않았고 라면에 김치만 먹어도 그렇게 꿀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때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 남자랑 살려고 결혼을 했나? 시댁 종노릇을 하려고 결혼을 했나? 헷갈릴 지경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에 2번이나 있는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가장 빨리 내려가서 가장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도 친정이 있고 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차 막히면 당신 아들 힘들다며 못 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하셨는데요. 그냥 명절 뒤에 하루 더 휴가 내서 그때 느긋하게 점심 먹고 올라가라. 뭐 하러 길을 쓰고 힘들게 가니? 다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차 안에서 시간 버리고 힘들고 나도 니들 도착했다는 전화 오기까지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다. 이렇게 말하며 남편과 제가 휴가를 하루 더 내서 남들보다 하루 늦게 돌아가길 바라셨는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길을 쓰고 집에 간다고 해요. 길바닥에서 20시간을 있어야 한다고 해도 시댁보다는 낫죠. 그리고 남편과도 왜 나는 명절에 친정도 못 가냐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는데 그땐 제가 운전도 못하니 차표도 없고 친정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화장실 문 밖에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제 숨통을 조이는 듯 했죠. 이쯤 얘기하면 그걸 왜 참고 살아? 그딴 남편이랑 시댁은 진작에 버렸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1년에 명절 2번 말고는 절대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휴가 붙이면 4일 정도 쉴 수 있는데 우리 진우 데리고 경주집 갔다 올까? 아니, 싫어. 명절이면 또 가야 하는데 뭐하러 가? 가고 싶으면 자기가 진우 데리고 갔다 와. 나는 그럼 오히려 좋지.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며느리도 없이 나만 가라고? 괜히 동네에 이상한 소문 나. 그럼 그 소문 무섭다고 나더러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거야? 자기는 가면 부모님 얼굴 보고 편하게 쉬다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시댁 문 들어서는 순간 휴가 아니야. 밥 차려야지, 시부모님 비위 맞춰야지, 당신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지. 무슨 비약을 그렇게 하냐? 누가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자기 시집살이 엄청 시키는 줄 알겠다. 맞아. 그럼 여태 그걸 몰랐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나처럼 사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이렇게 시댁에 가자는 말이 나오면 저는 쌈딱이 되곤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명절 이외에는 자기 집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평하게 친정에 가서 쉬고 오고 싶어도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 달고 가봤자 저처럼 남편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니 사위 대접 받는 꼴 보기 싫어 일부러 안 데려가곤 했는데, 그럼 또 사위 대접 받고 싶어서 길을 쓰고 저희 집에 가는 남편이었어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한테는 싹싹하게 잘하는 편이라 그거 하나 보고 참고 살았는데, 저는 친정에 자주 가는 딸이었죠. 그 정도는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명절이라고 싫었는데요. 그러다 오랜 남의 집살이 끝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확률적으로 서울 외곽 경기도권은 청약 당첨의 확률이 높고, 제가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청약 당첨이 됐는데요. 남편 월급 제 월급 한 푼 한 푼 모아 1억 정도 대출 끼고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성에 성공했어요. 그날은 진짜 천하의 왼수 같은 미운 남편도 같이 고생한 동지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오바를 떨면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어요. 부부 둘이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를 키우려니 내 집이 없다는 게 그렇게 아들한테 미안했거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거리상 시댁보다는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오셨고,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축하 인사와 수고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남편 어깨가 으쓱하는 게 뒤에서 보였어요. 그땐 그래도 내 남편이라도 그 모습도 좋게 보였는데, 우리 둘이 노력해서 장만한 집인 만큼 명의도 공동명의로 했죠. 그땐 저희 친정엄마의 조언도 있었는데, 여자도 어느 정도는 권리를 가져야 나중에 억울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조언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과 화기애애한 집들이를 끝내고 그 뒤부터가 문제였어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시부모님과 신우가 경주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더라고요. 마치 당신들이 살 집이라는 식으로 세세하게 봤는데, 일단 거실이 커서 마음에 든다며 여기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면 딱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마음에 네? 제사랑 차례를 왜 저희 거실에서 지내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님이 농담이라며 어색하게 웃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말 자체가 소름이었고, 진짜로 시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봐 무서웠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술에 약간 취한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다 좋은데 왜 공동명의로 집을 했냐고요. 어머니, 그야 저도 노력한 게 있으니까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전부 공동명의 해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가장이고 세대주인데 공동이 어딨어? 요즘 젊은 애들은 공평한 거 좋아하지만 결혼하면 서열이 있는 거지. 엄마, 다 끝난 거 가지고 왜 또 그래? 진우 엄마가 그렇게 하면 힘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아끼고 모으고 해서 이 집 산 건 맞는데, 내가 홀랑 명의 다 가져가면 억울하지 않겠어? 나중에 지수가 저 사람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때도 엄마 사위한테 명의 다 해줄 수 있어? 뭐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 분위기에 네가 왜 나서? 그니까 오빠는 바보야. 거기서 내 얘기를 왜 하냐? 어머니,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한 노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알았다. 내가 괜히 말을 꺼냈지. 네가 한 노력이 뭐가 되긴.
원래 여자들 하는 일은 티가 안 나는 거야. 현명한 여자일수록 조용히 희생한다. 근데요, 저는 희생하기 싫어요. 왜 여자면 조용히 희생해야 해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어머니도 딸 가진 부모신데 아가씨가 그렇게 살길 바라진 않잖아요. 그만해. 애들 좋은 날 뭐하러 그 얘긴 또 꺼내서 기분 망치게 해. 이미 끝날 일이고 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상관할 일 아니야. 그래요. 누가 뭐래요?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시댁 집들이는 저에게 찝찝함을 남긴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다 보니 시댁 집들이는 편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멀어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지 않다시며 며칠 더 있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땐 정말이지 표정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진짜 싫었거든요. 내 집에서 시어머니 시집살이라니 그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앞에서 헤헤 웃고 있는 남편 옆구리만 신나게 쑤셨는데 다행히 시아버님의 핀잔에 시어머니와 시누는 경주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집과 새 동네에 적응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들 첫 입주다 보니 옆에 위아래 이웃끼리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중 옆집 예솔이네는 저희 아들과 동갑으로 더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맞벌이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만 예솔이 엄마는 전업주부라 흔쾌히 저희 아들까지 같이 봐주기를 자처했어요. 제가 미안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언니, 나는 오히려 진우가 우리 집에 있으면 더 편해. 예솔이가 놀자고 나한테 보채지도 않고 나는 애들 간식만 챙겨주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데. 어차피 진우도 언니랑 형부 올 때까지 혼자 놀아야 하잖아. 라며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 부부가 옆집 예솔이까지 데리고 영화관도 가고 키즈 카페도 다니면서 품앗이 육아를 했는데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이유까지 있으니 우리 집이 더 천국 같았어요.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남편이 간만에 밖에서 데이트하자고 퇴근 후 만나자고 했는데요. 별일이네. 데이트를 다 하자고 하고 나 몰래 뭐 사고 쳤냐? 사고는 무슨. 이제 우리 집도 샀는데 가끔 이런 시간도 보내면서 즐겨야지. 우리 아들은 예솔이네 있는 거지? 예솔이 엄마한테 우리 데이트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늦으면 민폐니까 밥만 먹고 얼른 들어가자. 에이, 모처럼 데이트인데 술도 한잔 해야지. 내가 진짜 분위기 좋은 와인바 찾아놨단 말이야. 우리 나온 김에 거기 갔다 가자. 예솔이 엄마한테는 주말에 우리가 예솔이 데리고 놀이동산 다녀온다고 해.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한껏 기분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예솔이 엄마가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이니만큼 마음껏 타고 오라고 배려해줬는데 그 덕에 우리 부부는 거진 7, 8년 만에 연애 때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마음이 들떴는데 저는 순수하게 그 시간을 즐겼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애당초 저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한 것도 사실은 꿍꿍이가 있었던 건데 남편이 드디어 그 검은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우리 오늘 데이트 즐거웠지? 모처럼 이렇게 우리 둘만 나와서 노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우리 종종 이렇게 하자. 그래. 그리고 나 할 말 있는데. 할 말? 그게 뭔데? 정말 나 몰래 사고 쳤니? 아니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집도 샀고 매년 명절마다 차 막히는 것도 싫어서 앞으로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하면 어때?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뭐? 지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왜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 그럼 나는?
어차피 자기는 경주 집에 가나 우리 집에 있으나 똑같잖아. 오히려 내려가고 올라오는 시간 없으니 더 편하지. 우리 엄마가 명절 준비하는 재료값은 챙겨준대. 지금 이미 둘 다 그렇게 하자고 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지? 무슨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이러려고 데이트하자고 했구만. 됐어. 꿈도 꾸지 마. 명절 연휴를 우리 집에서 다 보낸다고? 그럼 그 식구들 챙기는 거며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명절 연휴 끝났는데도 안 가신다고 하면 그땐 어떡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경주 집에 가도 연휴 내내 있었는데 이왕이면 내 집에 있는 게 편하지. 편한 건 당신이지. 귀성길 운전 안 하려고 그딴 생각을 한 거야? 아니지. 집 들일 때 우리 집 거실 넓다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그러자고 하셨어? 야, 진짜 너 이럴 거야?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집도 샀고 이제부턴 효도하고 싶어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런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 효도 좋아하네. 저는 남편의 말에 좋았던 기분은 싹 날아가고 어이가 없어 그야말로 자리를 박차고 와인바를 나왔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남편한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남편은 이미 자기네 식구들이랑 그렇게 말이 되었다며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상의나 의논 같은 게 아니라 통보였는데 세상 어느 여자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동의한 적도 없고 나도 우리 집의 절반에는 권리가 있기에 그러기만 해보라고 했는데 남편도 계속 효도 어쩌고 하면서 그게 저한테 따지고 보면 좋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삑삑했죠. 결국 그 일로 저희 부부는 보름 넘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버텨봤자 시부모님은 돌아오는 명절에 올라올 생각 같았는데 명절을 2주 정도 남겨두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나다. 올라갈 때 뭘 가져가면 좋을까? 차례 지낼 잭이랑 과일은 여기서 사갈게. 서울은 비싸기만 하고 과일도 별로잖아. 그 밖에는 네가 준비할 거지? 아, 네 시아버지 허리 안 좋으니까 이불은 신경 좀 써라. 특히 밑에 까는 요는 푹신한 걸로 준비해. 이제 명절마다 갈 건데 우리 쓰게 좋은 놈으로 하나 장만해라. 그럼 너도 나도 준비 잘해서 우리 명절 연휴 전날 보자. 나는 한 이틀 전에 올라갈까봐 네 시아버지가 차 막힌다고 일찍 가자고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저 말을 하면서 무슨 여행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친나하셨어요. 그에 반면 저는 죽을 맛이었는데 새 집에 기름 냄새 배이는 것도 싫고 명절 연휴 이틀 전에 올라오시면 도대체 얼마나 있다가 가신다는 건지 그 긴 시간 시부모님과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에 돌을 얹은 것처럼 내내 신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올라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남편과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되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저도 상의 아닌 통보를 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명절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명절은 친정 가서 보낼래. 전에 효도하고 싶다고 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부모님 귀한 자식인데 이참에 우리는 명절마다 각자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되자. 자기 효도하는데 내가 이용당할 이유는 없잖아. 어머님이 명절 연휴 이틀 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틀 전부터 진우 데리고 친정에서 출퇴근할게. 당신 부모님 내려가면 연락해. 아, 나 오기 전에 집 싹 치워놓는 거 잊지 말고. 뭐? 그럼 명절을 각자 보내자는 거야?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래.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나랑 상의도 없이 앞으로 명절을 우리 집에서 보내겠다는 소리는 말이 되고?
피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까 그냥 해. 아니면 자기가 먼저 수습하든가. 싫어.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큰 집이야. 몇 년 뒤에 할 거 그냥 당겨서 하자는 건데 뭐가 나빠? 우리 엄마도 새 집에서 편하게 명절 보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나더러 희생하라고? 내려가서 음식 하나 여기서 음식 하나 똑같은데 자기야말로 그깟 걸로 왜 그러냐? 그깟 거?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억지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어. 이번 기회에 그깟 거 좀 당신이 해봐. 직접 해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 긴 명절 동안 당신 식구들 와서 먹고 마시고 그 설거지랑 청소 생각은 해봤어? 왜? 그것도 그깟 거 같지? 그래, 이참에 당신이 다 해. 뭐야? 청소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자기 진짜 못됐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싫어? 그럼 좋겠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까지 우리 집에 와서 언제 집에 갈지 기약도 없이 먹고 놀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아니다. 이것도 비교가 안 되네. 나는 내내 밥하고 치우고 그거 다 해야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결혼 같은 건 하지 말 걸 그랬어. 자기 정말 말 다 했어? 그럼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소리야? 나는 여태 당신이 그런 마음인지 몰랐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누가 그렇게 말하면 쫄 줄 알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도 내심 제가 정말로 명절 연휴 내내 친정에 갈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태어난 척 여유를 부렸지만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정도는 알죠. 그리고는 저 보란 듯이 시어머님이 올라오신다고 연락을 했을 때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갔는데요. 남편도 지가 한 말이 있으니 저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명절 연휴 내내 음식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친정에 갔고 친정 부모님은 많이 놀란 얼굴이었는데 제가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무슨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하며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일단 상의하지 않고 그런 큰일을 통보했다는 것에 저희 부모님도 사위한테 많이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 이러다가 제가 시부모님에게 크게 혼날까봐 저희 엄마는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고 저도 명절에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니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딸만큼은 당신처럼 살지 않길 바랬는데 저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사는 것 같으니 속이 많이 상하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참 희한했던 건 친정엄마와 명절 음식을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었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 섞이지 못하고 헛돌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 동생까지 모여 식사도 하고 같이 TV도 보며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화들 받아봤자 무슨 얘기 하실지 뻔히 아는데 받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싼 똥, 남편 혼자 치우라고 저는 전적으로 외면했는데 남편이 명절 당일 친정으로 왔어요. 자네가 여길 왜 왔나? 사돈분들은 그새 내려갔어? 아니요. 그럼 여길 왜 왔는데? 우리도 우리 딸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네.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자네 혼자 결정을 해? 오죽하면 우리 애가 이런 초강수까지 뒀겠어. 물론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일은 진우 엄마가 전적으로 잘못했어요. 과정이야 실수가 있었다고 치지만 며느리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지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어요. 진우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직접 오신다는 걸 겨우 말리고 제가 왔다니까요. 뭐? 지금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혼이라도 내시겠다는 건가? 이게 무슨? 내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뭐 여태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남의 집 딸들은 명절 차례 지내면 다 보내주는데 왜 자네 부모는 내 딸을 안 보내는 거야? 나는 일단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네. 그래도 자네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 장인어른. 됐고 불만 있으면 직접 오시라고 해. 나는 자네가 명절마다 자네 집에서 명절 보내겠다고 하면 앞으로 내 딸은 명절마다 여기로 오라고 할 참이니까 당장 돌아가. 남의 집 귀한 딸 잡지 말고. 너무하십니다. 장인어른이 그러시니까 진우 엄마가 더 그러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저랑 같은 남자 입장이잖아요. 와이프가 가운데서 잘해주면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참, 주방에서 저 얘기를 듣는데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내가 저딴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앞치마를 벗으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뒤집개를 들고 주방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 어디서 뚫린 입으로 그딴 소리를 해. 자네 집이 그렇게 대단한가? 내 딸 혼자 죽어나면 시끄러울 일이 없다고? 자네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물건이었어? 정말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거야? 라는 성난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쫓겨난 남편은 명절 연휴가 일주일 넘게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저를 본체 만취하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일단 사건은 일어났고 남편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저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데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있으니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불편한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이 먼저 물었는데요. 저더러 다음 명절도 그렇게 할 거냐며 두 눈을 부라리더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앞으로 각자 부모님한테 효도하며 명절은 이렇게 보내자고 했는데 남편이 약이 바짝 올랐어요. 그리고 약이 오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넘어야 하는 산이기에 그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하실 필요 없다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합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길로 시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어요. 10년이나 군소리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일을 벌린 건 아니었기에 저도 여기서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러게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렇게 그들과 싸우기로 마음먹고 다음 명절에도 친정에 갈 생각을 하니까 명절 증후군 따위는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무슨 근거로 지난 명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명절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 행동했는데 저는 보란듯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짐을 쌌죠. 그러자 남편이 불만 가득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 설에 또 처갓집에 가려는 거야? 미쳤어? 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난리를 치고 또 그런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면 뭐? 시집 가면 그 집 종노릇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종이라니. 이제 자기도 우리 가족이지 않냐는 소리지. 가족 같은 소리 하네. 그럼 왜 가족의 나가시는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해? 어머니도 며느리 보기 전에는 다 하셨을 텐데 왜 나한테만 명절 음식 미루시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이야. 갑자기 왜 그래? 여태 아무 소리 없이 했잖아. 착각하지 마. 내가 언제 아무 소리를 안 해? 나는 매번 명절이 힘들다고 했어. 도와달라고 했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무시한 건 당신이야. 내가 언제? 생사람 좀 잡지 마. 그래? 그럼 왜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기로 한 거 나랑 상의하지 않았는데? 자기 나한테 통보했잖아. 아니 그건 엄마가 그러고 싶다고 했고 나도 명절마다 운전하기 싫으니까 역기성하면 서로가 편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서로의 나는 없었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가만히 있다고 만만한 호구가 아니라는 걸. 난 앞으로 예전처럼 명절 보낼 마음 없어. 그럼 이번 설에도 또 각자 보내자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우 얼굴도 못 보고 그러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진우는 두고 갈게. 당신 말대로 진우는 당신의 장손인데 같이 조상님 차례 지내는 게 맞지. 미안. 내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럼 이번 설에는 나만 가는 걸로 하자. 남편은 제 말에 답답한 듯 머리를 자기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아이까지 집에 두고 혼자 몸으로 룰루랄라 친정에 갔는데 나중에 아들아이한테 듣기로 남편이 그렇게 자기 부모 눈치를 보면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쩔쩔 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아이 케어도 자신 없다면서 서로 미루는 통에 저희 아들이 꼬라지도 피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고 통쾌한지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명절 2번을 보내니 약이 바짝 오른 남편과 시어머니가 불같이 저에게 화를 내며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럴 거면 이혼하라고 했는데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 정도 각오는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순순하게 이혼하겠다고 하자 많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혼 얘기는 그냥 협박용 멘트였나 봐요. 저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협박으로 이용하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아주 조금 있던 정남이가 뚝 떨어졌는데 어찌 보면 남들한테는 고작 그런 일로 이혼하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고작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며느리는 당연히 부려먹어도 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10년을 그걸 당하고 보니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였죠. 명절 전엔 명절 증후군을 앓고 명절 동안은 쭉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하고 명절이 지난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힘들었는데 너도 나도 명절이 싫다고 하니 며느리들한테 명절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 그건 잘못이잖아요. 게다가 이사하고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희 집이 명절을 보내는 큰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처음 말을 꺼낸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이혼하겠다고 밀어붙였는데 결국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는 이혼 사유 없고 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버텼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명절은 원래대로 경주 시댁에서 하고 명절은 각자 자기 집에 가는 걸로.
대신 생신이나 1년에 알아서 2번 정도는 같이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장남인데 아들 노릇도 못하고 그게 뭐냐며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네요. 도대체 그 집은 며느리 없을 때 어떻게 지냈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시집 보낼 때 그 집 가서 뼈 빠지게 희생하라고 결혼 허락했겠냐며 저도 제 권리 찾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제 뜻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판사님이 이렇게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이혼 판결을 내리셨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연봉은 서로 비슷했어요. 하지만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고 순전히 제 노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 증빙되어 6대 4의 비율로 제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며느리로서 10년 넘게 희생을 강요받은 점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아들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오면서 남편은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까지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양육비 필요 없으니 그냥 지금 사는 집을 채무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넘겨달라고 했고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버텼는데 그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행태를 보아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일시납을 요청했어요. 거기에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비 등을 다 합쳐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했는데요. 솔직히 저 혼자 벌어도 대출금 갚고 아이 키우는 건 문제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아파트가 향후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더 욕심이 났는데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아파트까지 저한테 뺏기게 될 줄은 몰랐던 남편은 크게 좌절했고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매달렸는데요. 제가 미쳤나요? 더러운 걸 한번 봤으면 됐지 뭐하러 힘든 길을 돌아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림도 없고 절대 싫다고 했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과 신우는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거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포기하라고 했는데 무슨 악어의 눈물인지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자기랑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언제부터 효자였다고. 그러지 말고 나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집 사고 너무 신나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거든. 자랑?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자기 자랑하겠다고 나를 무시하면 돼? 나 없이 못 산다며. 근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내가 만만한 거였잖아. 그러니 당신 가족들도 나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일손인 줄 알고. 난 이제 절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도 당신처럼 될까봐 더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어. 자기야, 제발. 제발이고 나발이고 깨끗하게 끝내자. 홀가분하게 새 출발해.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고 혼자서 효도 실컷 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남편만 살던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 소문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집을 전세로 돌려놓고 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 흔적 때문에 아파트를 팔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은데 더 두면 올랐으면 올랐지 손해볼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세를 주고 기다려볼 생각인데 아마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다시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좋을 때 팔아서 더 좋은 집 가면 되죠.
그리고 이혼은 했지만 아들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생각인데요. 아들은 절대 지 아빠처럼 되지 않도록 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효도를 바라지 않고 성인이 되는 순간 너는 너, 나는 나, 건강한 독립을 할 생각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겨 제 인생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명절 때문에 전 남편과 이혼했기에 명절만 오면 자동 반사처럼 지난 결혼 생활이 떠오르는데 왜 그땐 바보처럼 참고 살았나 몰라요. 물론 처음부터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진 않았어요.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고 가족이라 잘 보이고 싶었고 그들과 섞여 한 가족이고 싶었는데 그들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용하고 희생만 시키려 할 뿐 저를 정말로 가족으로 품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안 한다고 하니 괘씸하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 오히려 새 식구면 더 배려해주고 잘해줬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라는 복덩이를 차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는 아들과 알콩달콩 살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기도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온 10월드인데 또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좋은 시부모님과 좋은 시댁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다 크면 그때는 마음 맞는 남자친구라도 사귀어 보죠 뭐. 그리고 가끔 아직도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질척거린다기보다 저희 사이에 아들도 있고 하니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사진도 보고 싶어 하면 제가 보내주고 서로 근황 정도는 물어보고 알려주는데 전 남편의 집에서도 재혼하라고 중매를 서고 난리가 나서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1년 만에 재혼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고부 갈등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전 남편은 이제는 아무랑도 만나고 싶지 않다며 그저 저랑 친구처럼 지내며 저희 아들 크는 모습만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지금 느낀 그 깨달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어졌고 저는 지금의 생활에 200% 만족하고 있으니 그냥 우리 부부로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양육비도 이 시급으로 받은 거라 더는 안 보고 싶은데 아들 애를 생각해서 둘이는 서로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전 남편의 식구들이 모든 것이 자기들 때문이었음을 느끼는 날이 오길 바라는 바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제 인생을 오히려 좋게 변화시켜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런지 명절을 더 알차고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도 명절이면 소가리를 하는 며느리에게 부디 좋은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왜 구닥다리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여전한 건지 저도 어쩌면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의식 변화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도 제 얘기를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써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며 이 시간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늘 몸도 마음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목전에 두고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한 중년 여성이에요. 올해로 결혼 24주년이 된 저와 남편은 연년생 아들 둘과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저나 남편이나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저희 형편에 최대한 가질 수 있는 7평 남짓한 삼겹살집이었죠. 평소 먹는 것이나 음식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 주방과 고기를 담당하고 싹싹하고 손이 빠른 제가 홀을 맡았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서 씩씩거리며 싸우다가도 신기하게 식당에선 손발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저희 식당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작게 시작했던 식당이 20년이 지난 지금 30평 넘는 고깃집으로 규모를 키웠거든요. 둘이 사부작 했던 일들을 이제는 직원들을 10명이나 두고 할 만큼 바빠졌고요. 일정 시간 이상의 외식과 단체 모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코로나 시즌에는 고깃집이라는 특성상 배달 문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수많은 시도 끝에 식지 않고 맛있게 구운 고기를 손님의 식탁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른 때보다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만족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 리뷰나 평가는 항상 좋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장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좌절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버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만큼 가게 확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남편의 형인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로 머리가 아주 좋고 똑똑한 분이었죠. 일찍이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주버님은 30대 초반에 특수 의료기기를 개발해 회사를 설립했어요. 성실한 직원들도 몇몇 두고 열심히 한 결과 많은 병원에서 기기 구매 요청이 쇄도했고 어느덧 아주머님의 회사는 연매출 100억을 훌쩍 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마침 가게 확장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아 망설이던 저희에게 선뜻 먼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투닥거리면서도 남편과 우애가 남달랐던 아주버님은 제게도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저희 셋은 누구보다 가족같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 아주버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던 탓에 지금까지 돌싱도 아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전무한 솔로였거든요. 능력 있는 CEO라는 것을 앞세워 제가 소개도 여러 번 주선했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어느덧 51라는 나이가 된 거예요. 제 눈에는 못난 것 없고 성격 좋은 데다가 돈도 잘 버는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없다 보니 아주버님은 늘 한 구석이 허전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도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석준아, 재수씨, 나 할 말 있어. 나 여자친구 생겼어. 진짜요? 대박! 형,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이 자식이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거짓말 하겠냐? 아주버님, 누구예요? 아, 궁금해 죽겠어.
어떤 여자예요? 네?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려요. 형보다 당연히 어리겠지. 얼마나 어리길래? 35살. 35살이요? 그럼 띠동갑도 넘긴 넘는 거지만. 아주버님,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들 15살 차이 나는 커플들이 기본이던데요, 뭐.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형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35살? 그 여자 돌싱이야? 결혼한 적 없어. 그런데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어려 보여. 아니, 애기 같아 보여. 그래서 더 같이 다니면 민망한 느낌이랄까? 에이, 아주버님, 자신감을 가져요. 아주버님 키 크고 덩치 좋고. 아, 흰머리 염색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여자를 형이 어떻게 만났어? 혹시 뭐 이상한 데 가서 사귀고 그런 거 아니지? 이 자식이 계속 날 뭘로 보고. 우리 고객 병원 간호사야. 중요한 기계 결함이 한번 발견되어서 밑에 직원 말고 내가 직접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됐어. 그런데 나한테 먼저 말도 걸고 친근하게 대하더라고. 난 별 생각 없었는데 내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니 그날부터 진짜 연락을 하더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어린 간호사가 형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형 돈 냄새 맡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 나는 나이도 다 말했고 연애 경험도 거의 없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엄청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작했어. 그 아가씨도 사실 35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네요. 결혼 정년기네 뭐. 너무 잘됐다. 아주버님, 빨리 더 얘기해줘요. 처음 듣는 아주버님의 연애 이야기에 우리 모두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심지어 저희 두 아들도 드디어 큰아빠가 연애를 하냐며 궁금해하더군요. 여자친구 사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사진요? 잠깐만요. 헐,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진짜 35살 같이 안 보이네. 봐봐. 대박.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쁘지? 실물은 더 예뻐. 사진 속의 여자는 정말 연예인같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는 먼저 경계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주의를 갖고 있는 저도 사진만 보고 푹 빠지겠더군요. 형,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건데? 결혼할 거야? 마음이야 하고 싶지. 사실 얘도 결혼하자고 나한테 조르고 있는 중이야. 진짜? 이렇게 예쁜 여자가 형한테 결혼을 조른다고? 꿈꾸는 거 아니지? 진짜라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그래.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할 게 뭐 있어. 형 땡 잡은 거지. 자꾸 자기는 아주버님이 뭐 어때서. 그동안 여자들이 몰랐던 어떤 매력을 그분이 발견했을지도 모르지. 아주버님, 조만간 우리 자리 한번 만들어요. 너무 궁금해요. 아우 참, 재수씨가 뭘 나보다 더 좋아해. 얘기해 볼게요. 부끄러운지 얼굴까지 붉히는 아주버님을 보니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여자친구가 동석하는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김은비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호영 동생 구석준이라고. 이쪽은 제 와이프 오진하예요. 실제로 만난 은비씨는 정말 훨씬 더 예뻤어요. 어디 가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초면에 실례지만 정말 예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여자지만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감탄사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은비 씨는 애교도 많아서 아주버님이 녹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오빠, 나 저기 소스 좀. 아, 이거? 자. 아, 오빠가 직접 뿌려줘야지. 그럴까? 알았어. 내가 뿌려줄게.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아주버님 커플을 보는데 저까지 다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더군요. 은비 씨는 간호사라면서요? 일은 괜찮아요? 별로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다 환자라서 진짜 별로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다 환자니까요. 그럼 다른 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건 오빠랑 결혼하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군요. 결혼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부모님도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별말 안 하시던데요? 집안 분위기가 프리한가 보다. 좋네요.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몇 해 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비 씨 같이 좋은 분을 만난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아무튼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은비 씨는 생각보다 꽤 적극적이더군요. 그날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저희는 헤어졌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비 씨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난 잘 모르겠어. 35살 맞아? 왜 그렇게 심하게 어려 보여? 타고난 거지. 어려 보여도 뭐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형이 진짜 은비 씨랑 결혼하면 당신보다 더 어린 형님이 들어오는 건데 괜찮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을 데려와도 형님 소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아주버님에게 가족만 생길 수 있다면. 누가 보면 당신 친오빠인 줄 알겠어. 휴나는.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었던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부터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 이 아침부터 뭔 일이에요? 재수씨, 나 진짜 결혼하려나 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어제 은비가 석준이랑 재수씨 만나고 와서는 더 빨리 결혼하자고 성화였어요. 진짜요? 어쩐지 느낌이 좋더라. 너무 잘 됐어요. 뭐라 그러죠? 스드메? 그걸 본인이 받은 것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에 바로 상담을 가자고 하던데. 아, 스드메요. 예쁜 아가씨인데 뭘 어떻게 해도 다 예쁘겠죠. 잘 다녀와요. 아주버님, 다시 한번 축하해요. 고마워요, 재수씨.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어요. 막 첫사랑을 시작한 수줍은 소년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괜히 저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던 아주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다며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형은 삼겹살 냄새도 맡기 싫다더니 갑자기 무슨 고기 타령이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헬쓱해? 야, 말도 마. 나 완전 죽다 살아났어. 그 웨딩 촬영인가 뭔가 한다고 은비가 나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이어트 시켰는지 알아? 그놈의 키토식 해야 된다고 아예 밥빵 같은 건 입에도 못 대게 했다고. 아, 어쩐지 아주버님 얼굴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엊그제 촬영했는데 하루 종일 찍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신부를 만났는데 형이 다 맞춰줘야지. 아저씨처럼 배 내밀고 사진 찍으면 은비 씨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 배고파. 나 지금 생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재수씨, 나 밥 한 공기만 더 줘요. 알겠어요. 많이 드세요. 한 달 사이 얼굴이 야윈 아주버님이 안쓰러웠지만 뭔가 결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런데 그 스드메라는 게 원래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싸게 고르면 비싸다 할 수 있고, 뭐 자기 재정 상황에 맞게 하긴 하는 거죠. 얼마나 비싸길래 아주버님이 비싸다고 혀를 내둘러요? 2,500만 원이요. 뭐? 네? 2,500만 원이요? 형, 무슨 진짜 연예인이야? 사진 찍고 드레스 입고 얼굴 분칠하는데 무슨 2,500만 원씩 써. 형이 하자고 찾은 건 아니지? 당연하지. 다 은비가 알아본 거지. 친구들은 최소 3천만 원짜리부터 한다는데 자기는 엄청 싼 거 한 거라고 말하더라고. 더 좋은 거 하고 싶었는데 참는 거라고. 결혼 준비가 원래 이렇게 비싼 거야? 아주버님 집은요? 지금 사시는 집으로 그냥 신혼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도 며칠 전에 새로 계약했어요. 자기는 50평 이상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데 50평이요? 내 생각에도 쓸데없이 좀 넓은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울고불고 난리여서 그냥 원하는 집 계약했어. 운다고 집을 다 바꿔? 지금 형 혼자 사는 평수도 둘이 살아도 충분한데. 어쩌겠냐. 은비가 하고 싶다는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은비 씨가 꼭 걷고 싶은 버진로드가 있었다면서 서울에서 예식장이 가장 예쁘기로 소문난 P호텔로 결혼을 잡았더군요. 하지만 그곳은 예쁜 만큼 가격이 정말 깡패였죠. 그래서 식장은 얼만데? 몰라. 하도 이것저것 돈 나가서 기억도 안 나. 아니, 이 형이 뭐에 홀렸나? 1,000원 한 장도 아껴 쓰던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짜리 스드메를 하지 않나? 50평 집을 덜컥 계약하지 않나? 형,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주버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건 아닌데 결혼 비용이 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날 은비 씨 봤을 때 막 사치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젊고 예쁜데 굳이 이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 뭐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이라 로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한참 많은 아저씨랑 하는데 너무 간소하게 하면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것도 싫을 테고 내가 뭐 아주 능력 없는 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맞춰주고 싶어요. 볼이 패인 얼굴로 허겁지겁 삼겹살을 먹는 아주버님을 보며 저나 남편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아주버님은 은비 씨 이야기만 나오면 해벌쭉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자기야, 난 그래도 아주버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은비 씨를 한 번밖에 안 만나봤잖아. 이런 걸로 괜히 오해하지 말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느낌이 왜 이렇게 쎄하지? 하긴 나이가 50도 넘었는데 옆에서 말린다고 그만두겠어. 하다 진짜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판단하겠지. 형이 한 회사 CEO인데 그 정도 판단도 못하려고.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반백살의 나이에 이제서야 좋다는 사람 만나서 살아보겠다는데 초를 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뭐가 급한지 정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 결혼식 날 처음 들어가 본 P호텔은 정말 화려하기 그지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제게 형님이 된 은비 씨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예뻤어요. 워낙 외모도 수려했지만 드레스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박혀있던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너무 눈이 부셔 신부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더군요. 아주버님은 결혼식 내내 아주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아주버님이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그저 둘이 잘 살기를 바라야지. 워낙 빨리 진행된 결혼이라
상견례도 생략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사돈댁을 처음 뵌 것이었어요. 저는 먼저 달려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는 신랑 재수씨 되는 오진하라고 합니다. 오늘에서야 뵙네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은 반가운 제 인사가 무한하게 대답하더군요. 네. 그런데 솔직히 사돈이라 해도 저희끼리는 앞으로 딱히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저 둘이만 잘 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민망해져 어정쩡한 자세로 남편에게 돌아왔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식이 끝났고 사진까지 모두 찍었어요. 형님네는 이상하게 부모님을 제외한 친척이 한 명 없었고 친구들도 몇 명 안 되어 보였어요. 여보, 친척이 많이 안 오셨나 보네. 결혼을 안 하렸나? 그러게, 신부 쪽이 너무 썰렁해.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애기네. 어쩜 저렇게 다 30살도 안 되어 보이냐? 결국 사돈과 혼주석에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저희는 식이 끝나자마자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신혼여행을 간다며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고 괜스레 긴장을 했던 저희 부부는 집으로 곧장 달려와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죠. 아주버님과 어린 형님의 신혼여행은 참 길었어요. 원래 형님 계획은 1달 반 코스로 잡고 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 아주버님의 사업상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 절충해서 3주만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주버님만 혼자서 식당에 가끔 오시고 형님은 뭐가 바쁜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형님이랑 같이 좀 오시지 왜 또 혼자 오셨어요? 은비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나 봐요. 저도 집에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주버님은 겸연쩍은 얼굴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버님 얼굴이 좋지 않아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목돈이 필요한 때가 또 왔어요. 저희 식당은 거래하는 업체의 분기별로 고깃값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해서 단위가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달이 있었죠. 마침 재료비야 이것저것 해서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니 두 아들의 학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연년생인 첫째와 둘째는 둘 다 대학을 꼭 가고 싶어 했고 더군다나 첫째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두 아이가 같은 학번으로 동시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아이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합치니 1,000만 원이 우습더군요. 물론 1,000만 원이 당장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돈이 나갈 곳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됐죠.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얘기할게. 애들 1학년 끝나면 바로 갖겠다고 하지 뭐. 매번 아주버님한테 죄송하네. 우리 힘들 때마다. 가족이잖아. 우리가 떼먹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잘 갚는데 뭐.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아이들의 학비를 빌리게 되었고 아주버님 역시 흔쾌히 주시겠다고 하셨죠. 다행히 급한 불은 꺼서 안심하고 있는 찰나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가게 한번 오세요. 고기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각서라고 오빠한테 돈 꿔 가셨어요? 네? 아, 저희 애들이 이번에 둘 다 대학을 입학해서 여유자금이 빠듯해 부탁 좀 드렸어요. 오빠가 무슨 ATM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오빠한테 이제 엄연히 와이프가 있는데 돈을 그렇게 함부로 꿔가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미리 말을 안 해서 화가 나신 건가요?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 전에도 종종 이렇게 어려울 때 아주버님이 도와주시고 또 갚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했다는 걸 잠깐 간과했네요. 미안해요, 형님.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는 여태까지 아주버님한테 빌린 돈은 전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모두 갚았어요. 거짓말도 하세요? 제가 오빠 통장 죄다 찾아서 몇 년치 내역 다 확인했는데 말이 좀 다른데요? 구석준이랑 오진아 이름으로 이체한 내역이 꽤 있던데요.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구진우, 구성우, 거기 아들들 이름이죠? 걔네 이름으로 아주 주기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빠져나간 거 다 확인했어요. 형님, 그건 다 이유 있는 돈이에요. 애들 이름으로 아주버님이 이체해 주신 건 학년 바뀔 때마다 큰아빠가 용돈 주는 거라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 이름으로 돈 붙인 건 아주버님 회사 직원들이나 거래하는 병원에 선물하신다고 고기 포장해 간 대금 주신 거예요. 제가 다 이유 있는 돈이라며 반박하자 형님은 할 말이 없어졌나 보더군요. 앞으로는 형제간이든 뭐든 돈거래는 반드시 자기한테 먼저 고지하라며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참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거지?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따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살짝 이야기하더군요. 아, 형이 형수님 때문에 계속 좀 곤란한 상황인가 봐. 왜? 뭔 일 있어? 형수가 형의 예전 통장을 다 사사시 뒤져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돈을 어떤 이유로 보낸 건지를 따져 묻더래. 사업하는 사람이 그 내역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경제권을 자기한테 넘기라면서 난리더래. 돈 관리 본인이 하겠다면서. 형이랑 그것 때문에 요 며칠 계속 투닥거렸나 보더라고.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경제권을 넘기라는 거야. 그리고 사업하는 당사자가 돈을 굴려야지. 여태까지 간호사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수로 그 억대돈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내 말이 형이 그건 정말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울면서 집도 나가고 했대. 나중에 보니까 친정에 가 있어서 형이 다시 데려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나 봐. 그리고 간호사 일도 그만뒀대. 결혼 앞두고 바로 일하기 싫다고 퇴사했대. 그럼 지금 뭐 하는데? 그것도 엄청 골치 아픈가 봐. 형수가 사치가 좀 있나 보더라고. 사치? 얼마나 심하길래? 그건 형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암튼 그것도 두 사람 사이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남편을 통해 들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근황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아주버님도 제 앞에서 하기는 창피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따로 연락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아주버님 걱정에 마음이 쓰이더군요. 얼마 후 아주버님은 술이 좀 취해서는 늦은 저녁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아주버님, 어디서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약주 많이 하셨네. 네, 재수씨. 제가 좀 마셨습니다. 답답해서 좀 마셨어요. 아주버님, 무슨 일 있어요? 뭐가 답답해요, 새신랑이? 새신랑은 답답합니다요. 마침 식당 영업이 끝날 때쯤이라 문을 닫고 우리 세 사람은 둘러앉아 술을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 많이 힘들어? 여자라는 존재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휴, 모르겠어. 회사는 뭐 다른 문제 없는 거죠? 회사는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집에 계신 우리 마나님이 아주 제 목줄을 잡고 흔들어서 괴롭네요. 형, 무슨 일 또 있었어? 말해봐. 결혼 전에 병원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나는 그럼 내조에 좀 신경 써주거나
아이 갖는 준비를 하려는 줄 알았지.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대뜸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이 생각 없다고. 딩크로 살고 싶다고. 결혼 전에 아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 없어요? 있죠. 저는 제가 늦은 나이라 웬만하면 좀 빨리 갖고 싶다고 했죠. 은비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하기 싫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왜요? 그냥 싫대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는 우리 애로 생각하면서 키우자 그러더라고요. 네? 강아지를 애 대신 기르자고요? 막무가내였어요. 강아지 못 기르게 하면 장모님한테 가서 다 말하겠다느니, 죽어버리겠다느니. 어쩔 수 없이 다독이고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몇백만 원 단위의 회원권을 끊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필라테스, 거기다 반려견 미용샵? 그런 것까지요. 제가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경제권 갖고 있으면 와이프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더라고요. 형이 형수한테 완전 말렸네, 말렸어. 에휴. 아주버님, 제가 모른 척해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남편한테 속상하다며 말하신 거 저도 다 들었어요. 형님이 사치도 좀 심하고 경제권 넘기라고 계속 어거지 쓰고 있다고. 재수씨 앞에서 너무 창피하네요. 우리 가족끼리 뭘 창피해요. 속상한 거 다 털어놓고 가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해보고요. 은비가 제가 더 좋아하고 나이 많다는 걸 이용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같이 그걸 알면서도 은비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고요. 아주버님이 여자를 많이 대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책하지 마요. 지난주에는 회의 끝내고 왔더니 휴대폰에 카드 사용 내역이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전부 큐 백화점에서 긁은 거였는데 다 합쳐서 4,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 은비가 카드 분실했나 하고 놀라서 전화했더니 다 본인이 쓴 거더군요. 심지어 강아지 밥그릇이랑 방석까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로 골라왔더라고요. 4,200만 원이요? 하루에 그걸 다 썼다고요? 그날은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언쟁을 좀 했는데 저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살아주는 거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또 엄청 상처를 주더라고요. 애도 안 낳을 건데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다 어디에 쓸 거냐 부터 시작해서는 자기는 제 돈 다 쓰고 죽을 거라며 악을 쓰더군요.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서 자기를 왜 데려왔냐고. 그러길래 제 나름 그랬죠. 돈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반년 넘었는데 원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버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아주버님, 혹시 저나 남편이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도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일이라 저희가 나서서 뭘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요. 도움 필요하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네? 고마워요, 재수씨.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죽고 싶네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괜찮아질 거예요. 스트레스와 만취로 힘들어하는 아주버님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와 남편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괜찮으실까? 역시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말렸어야 하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늦었지 뭐. 그리고 형 애기 아냐. 이런 일도 본인이 좀 부딪혀보고 극복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옆에서 더 지켜보자. 얼마 후 제 생일날이었어요. 두 아들과 남편이 간만에 들어앉아 저녁을 먹었죠. 둘 다 대학 들어가더니 아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 엄마,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공부해야지, 과제해야지, 리포트 써야지. 거기다 알바까지 하잖아. 그래. 우리 아들들 아주 장하다. 두 아들은 제게 봉투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열어봐. 생신 선물이니까. 봉투 안에는 Y 피부샵 회원권이 들어있었어요. 피부샵? 엄마 맨날 식당에 있어서 머리도 잘 못하고 피부관리 이런 건 더더욱 받아본 적 없잖아. 성우랑 나랑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모은 걸로 끄는 거야. 여기가 엄청 유명한 샵이래. 연예인들도 많이 다닌대. 그래서 너무 비싸서 10회는 못 끊고 5회만 끊었어. 미안 엄마. 아니야. 엄마 너무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들. 너희 엄마 이런 거 안 받아도 피부 좋은데? 매일 돼지기름 얼굴에 튀면서 일하잖니. 그것보다 좋은 천연 화장품이 어딨어. 아 진짜 네 아빠 방에다 가둬라. 저는 그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냈어요. 바쁜 일이 있다면서 같이 저녁 먹지 못한 아주버님 생각에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긴 했었지만요. 저는 간만에 매니저에게 식당 홀을 맡기고 아들들이 끊어준 피부샵에 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진하님 맞으시죠? 예약되어 있는 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피부가 맨들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때였어요. 형님. 동서를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 샵 다니시나 봐요. 네, 여기 VIP예요. 그런데 동서는 여기 무슨 일로? 생일이라고 아들들이 여기 이용권을 끊어줘서 오늘 와봤어요. 진짜 좋네요, 여기. 아, 생일 축하 할인권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건 돈으로 끊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제가 받는 관리량은 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죠. 오랜만에 만나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아주버님께 들은 형님의 본색이 떠오르며 괜히 아는 척을 했다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세상 화려한 것은 몸에다 감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았어요. 높아심에 물어보는 건데 혹시 생일이라고 끊어줬다는 거 거짓말 아니죠? 네? 그런 거짓말을 제가 왜... 또 우리 오빠한테 돈 빌려서 끊은 건데 괜히 저한테 찔러서 둘러대는 거 아닌가 해서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들들 팔아가면서 그런 거짓말 할까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 상당히 언짢네요.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돈 빌리고 도와달라고 연락하고 동선에도 전적이 있으니까 뭐. 제가 아예 없는 말 지어낸 것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아주버님과는 20년이 넘은 관계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형님 때문에 사이가 이상해지게 생겼네요. 저는 화가 나서 피부 갈리고 뭐고 돌아섰고 제 뒤통수 뒤로 형님은 말하더군요. 그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예요. 뭔 세상 거지들이 다 붙어서 뭐라도 뜯어가려고. 하여간 관계를 아주 싹 다 끊어버리든지 해야지.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 울면서 돌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 여자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지. 또 제대로 한 방도 못 먹이고 뒤돌아온 제가 너무 한심하고 속상하더군요. 저는 식당으로도 못 가고 집으로 와 누워 한숨판 연거푸 쉬어댔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어두운 제 얼굴을 보고는 말했어요. 피부관리 받으러 갔다 온 사람 얼굴이 왜 그래?
얼굴에 좋다면서 거기서 똥 발라줬어?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씻고 자. 아이, 무섭게 왜 그래? 장난 좀 친 것 같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너무 자존심 상했지만 남편의 형이기도 하고 가족이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도 얼굴이 어두워졌죠. 그게 진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우리가 몰랐던 진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자기 돈도 아니고 아주버님 돈으로 그런 거 누리고 다니면서 나를 아주 거지 취급하더라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 내 생각에는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재산 나눠줄까봐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손절시키려는 것 같아. 정작 우리는 그런 욕심도 없는데. 맞아. 그건 형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잖아. 전혀 욕심도 없는데 왜 혼자 설레발치지? 남편은 며칠 고민하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형한테 아무래도 말해야겠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형이랑 해결할게. 잠시 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랜 통화가 이어졌어요.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왜? 아주버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형수님, 아니, 형수도 아니다. 그 여자 지금 외박도 하나 봐. 뭐, 외박? 처음에는 친정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며칠 갔다 오고 했었나 봐. 그런데 요즘은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올 때도 많대. 장모한테 전화하니 자기 몸 건강하다고 그러고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그러네. 쎄한 정도가 아니네. 아주버님한테 친정 엄마 파라 거짓말까지 하고 할 일이 뭐겠어. 이거 사람 붙여서 알아내야겠네. 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을 우리 형이 당하다니. 이 여자 진짜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편과 저는 단단히 화가 나 어떻게 사달을 내야 하나 벼르고 있던 찰나. 쥐새끼가 그냥 알아서 쥐덫에 걸려들더군요. 주말 한낮부터 술에 만취한 남자와 여자가 저희 식당에 왔고 놀랍게도 그건 처음 보는 남자와 형님이었어요. 얼마나 취했는지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더군요. 형님, 여기는 어떻게? 이 남성분은 누구예요? 어? 동서가 왜 여기 있지? 아, 고깃집 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였구나. 여기 맛집이라고 내 친구가 꼭 먹어봐야 된다고 데려왔는데. 여기가 동서가 하는 데구나. 아, 그렇구나. 친구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둘이 너무 손을 꼭 붙들고 있더군요. 역시나 혀가 꼬부라진 남자가 말했어요. 동서? 동서? 아, 그럼 이 사장님이 네 남편 재수씨인가 뭐 그거야? 야, 보통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네. 거의 너희 엄마 수준 아니냐? 그 남자는 뭐가 신이 났는지 배를 잡고 웃고 있고 그 여자도 옆에서 거들며 웃고 있더군요. 맞아. 우리 동서님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날걸? 남편이 우리 엄마랑 동갑이잖나? 겁나 웃기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친정엄마랑 동갑이라고요? 저는 취한 둘을 자리에 앉히고 여자의 지갑을 슬쩍 열어보았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민등록증에는 말했던 나이보다 7살이나 적었던 거예요. 그럼 아주버님 만났을 때 35살이 아니고 28살이었던 거야? 나이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주버님의 나이와 재력을 미리 알고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실제 나이로 말하면 20살이 훨씬 더 차이 나서 혹시나 거절당할까 오히려 본인 나이를 올려 부른 거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혼인신고도 혼자 가서 하겠다며 그렇게 우겼다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때 여권은 심사할 때를 빼놓고는 아주버님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요. 친정 엄마가 아프다며 외박했던 것도 당연히 그 남자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술에서 깬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자기 머리를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 길로 아주버님과는 그 여자는 남남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정신적, 물리적으로도 힘들었던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유명 로펌을 통해 고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전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아주버님은 이번에 칼을 간 듯이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털어간 1,000원 한 장까지 받아내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첫사랑, 첫 연애, 첫 결혼은 1년도 안 되어 막을 내렸어요. 본인 인생에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아주버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돋고 몰래 나가 웃으며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자꾸 저한테 여자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지 묻기도 하고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겠죠. 아무래도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맹세했던 것이 있어서 또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쑥스러운가 봐요. 이번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과 적극 나서자고 다짐도 했답니다.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받으려야죠. 좋은 분이겠지요. 좋은 사람인 아주버님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